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8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논 편곡지를 하나 골랐고요. 오늘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쿠데타 소식을 접했는데 일이 풀려나가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프리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 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우리 한반도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식민지 살이를 했잖아요. 36년간이나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항복을 한 적은 있었지만 나라 자체를 잃어버린 적은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뭐 조상님들한테. 그래서 그 기억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영향 식민지였던 이들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들이 쿠데타를 하면서 내거는 구호나 뭐 이렇게 현수막, 플랜카드도 전부 다 뱉는 말은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말이고 글자는 프랑스어예요. 우리도 그럴 뻔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 말을 못 쓰게 했고, 글을 못 배우게 했고,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는 남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역사밖에 가지지 못한 나라였다. 그렇게 길들여져 갔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뭐 생각하는 점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세 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서아프리카 지역이고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쿠데타가 났던 곳이 이 쿠데타가 연방 나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구의 나라들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한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안 놔주는 거죠.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 세 군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묶어서 여기는 최근에 다 이제 쿠데타가 났던 곳이고, 요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난 것이 7월 26일 날, 얼마 안 됐죠. 한 달이 안 됐는데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났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연대의 핵심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봄?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여건이 그걸 허락을 해요. 왜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 같았으면 뭐 신문으로 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쿠데타 난다 그래도 TV 아마 뉴스 시간에 9시 뉴스 시간에 외신으로 잠깐 몇 초간 보도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힘 있는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가 뭐 눈기가 다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대로 하고 겉으로는 뭐 정상적인 합법적인 정부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저도 처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도 보게 됐어요. 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게 아주 크고, SNS라는 부분이 이제 정부의 파급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강자보다 약자한테 유리한 세상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올라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즉, 이 지역 국가들이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예전에도 기분 나빴지만은 뭐 쳐다볼 구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프랑스 나가, 미국 나가, 이러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이거는 니제르 쿠데타 주모자 치아니 장군, 아마 경호실장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들 세 나라가 지금 참 재밌는 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자, 뭐 이런 구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쿠데타를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 국민들 지지가 아주 높아요. 지금 합법적인 정부를 몰아낸 군인들이 했는데 지지도가
뭐 70%, 80%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예. 지지율이 78%라고 돼 있어요. 예. 이런 이제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정확히 맞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문맹률이 거의 아마 엄청날 거예요. 문맹률이 100%에 가까울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전기 보급이 10%대인 것 같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남의 말로 해야 되잖아요. 공무를. 그죠? 공공에서는. 근데 문맹률도 그렇고 지방에는 여러 부족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정상적인 뭐 투표가 좀 애매하겠죠. 장난칠 수 있는 구석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런 건데 이들 세 나라에서 전부 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쿠데타가 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도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이 프랑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프랑스도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 그때 끝난 줄 알았거든요. 예, 식민지 정책이.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023년 지금도 일부 사람들을 제국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본인들이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다. 거기서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가 있고, 실상이 그렇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 자존심의 나라, 예?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든 나라죠. 예.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미국의 자유유신상도 보낸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자, 한번 보면은 이게 예전에 프랑스가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프랑스에 딱 가까운 쪽을 다 잡았죠.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주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960년대에 뭐랄까 독립을 한 나라들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 니제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 지역의 나라들이 에코와스라는 무슨 약간 EU 비슷한, 저 지역에서는 EU 비슷한 그런 공동 체제를 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전부 다 프랑스가 있죠. 다 프랑스 역할. 그리고 거기에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 프랑스 이렇게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랄까 프랑스나 미국의 쫄병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나라에 있는 지하 자원은 그런 지도자들과 몇몇 기업들이 수탈해서 프랑스나 미국의 배를 불려주고, 정작 자기네 국민들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머물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갖고 있는 나라,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지역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보급률이 10% 조금 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들의 말도 아닌 프랑스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글자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예. 자, 이 중에서 이게 다 프랑스 영향권이고, 그런데 여기에 뭐 프랑스 기지도 군사 기지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 이 지역이 한 50여 개국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20개 나라 이상의 미국이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프랑스, 미국 한 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들이 2023년 지금의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예. 자, 니제르는 보면 인구 2,700만, 언어는 프랑스어고, 저게 자꾸 눈이 가죠. 우리도 그때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저기서 만약 우리가 한 20-30년간 더 식민지 생활을 했더라면은 아마 우리도 지금도 일본말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보면 출산율 보시면 6.8, 저희 7명이에요. 세계 1위더라고요. 어떤 건지 대충 느낌 오시죠? 1인당 GDP는 561달러니까 거의 최빈국이고, 전기 보급은 2013년 데이터 정도밖에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10%.
그리고 뭐 이러면 다 가능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극빈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도 잘 있기 힘들다. 저는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극빈율이 50%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하고 합법적인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게 보면은 세 나라가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지하전이 고급 지하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쿠데타 세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가난하냐? 왜 그 이익이 우리한테는 안 떨어지냐? 우리는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기계도 쓰지 않고 사람 인력으로 그 위험한 일을 다 하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응?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는 왜 당신들 나라에 가가지고 끼니라도 잊기 위해서 구호 물품을 구걸해야 되냐? 구호 식량을 너희들이 안 준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간 것들은 너희들이 뻥튀기 해서 크게 혜택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왜 또 천사처럼 행동하느냐? 이게 식민지 정책이에요. 사실은 도둑질 해가는 건데 도둑질 해가는 도둑놈을 존경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선물 준다고. 여러분 남일 같지 않은 구석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통상화된 식민지 정책의 일반적인 효과예요. 오래 지속이 되면. 네. 자, 그걸 깨려는 것이고 우라늄 금이 많이 나는데 말리 같은 경우는 세계 15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대요. 예, 세계 15위의 금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최빈국이에요. 자, 그리고 프랑스 우라늄의 5분의 1을 니제르가 공급을 해요. 예, 프랑스 전기의 3분의 1은 원자력에서 나와요. 예, 프랑스가 우라늄을 주로 사는 곳이 보니까 니제르, 그리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세계 4위의 금 보유국이에요. 수천 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착취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랑스군이 한 1,500명 정도가 주둔을 해요. 이런 이제 최신 군대가 1,500명 정도면 엄청난 전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 나라 군대는 뭐 보통 몇만 명 수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력상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군이 그 뭐지 무인기 그 사하르 사막이죠 그 위에가 그것을 정찰하는 용도 대테러전 용도로 쓰는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 병사들도 있다. 이런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군사 개입한다 이런 말을 언뜻 나왔었죠. 당연히 미국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프랑스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프랑스는 잃는 게 많아요. 왜냐? 이들 쿠데타 세력이 집권을 하자마자 저런 비즈니스들 있죠. 고급 광물, 비즈니스를 전부 국유화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이익을 우리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부터 먹여 살리게.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거를 가운데서 누가 다 해먹는 거냐 그거를. 가짜 우리의 지도자들과 프랑스 너희들이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손해 막심이죠. 당연히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죠. 근데 세상이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슬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금 아주 적나라한 시커먼 속만 지금 전 세계에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에코와스라는 나라의 국가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이 뒤에 주도하고 있다. 이 지역을 이끄는 체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니제르를 공격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가 지금 외교적 해결책으로 가겠다라고 꼬리를 상 내린 상황이죠. 이 나라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에코와스 존 A가 있고 존 B가 있어요. 일단 존 B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몇 개 나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르키나파소하고 니제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하면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당연히 말은 전부 다 프랑스어예요. 이게 참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뭐 전 세계에 대해서 프랑스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우리는 이래야 되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라. 2020년에 이 식민지 살이가 도대체 뭐냐. 그 모든 말을 프랑스로 해야 돼. 그죠? 우리가 아직도 일본이 패망하지 않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이 또 밑으로 밀고 내리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 독립한다 그러면 전부 일본말로 이야기해. 그때 세계에서 호소할 때. 그죠? 일본어로 쓰고.
어쨌거나 그리 독립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운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긴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빼앗겼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엄청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한번 구해준 거예요, 하늘이. 예. 자, 두 번째, 얼마나 종속되어 있느냐 경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그들의 통화 단위가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FA 프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프랑스는 프랑을 안 쓰죠. EU 국가니까 유로를 쓰는데, 프랑을 쓰는데 CFA 프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엔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엔화를 쓰는데 그걸 이원화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정통 엔화가 있고, 한반도 조선에 쓰는 것은 조선엔, 식민지 조선엔, 식민지엔, 이렇게 통화를 이원화시켜서 쓴 거예요. 그게 이게 CFA의 뜻이에요.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지금은 그 약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꿨대요. 듣기 좋은 걸로. 근데 원래는 콜로니얼 프랑이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쓰는 프랑이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조선반도에서 쓰는 옌이에요. 그걸 이원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 나라들의 CFA 프랑을 쓰는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의 절반은 프랑스 재무부에서 관리해요. 너희는 이거 관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해줄게. 예? 그 착취 다 해놓고 그 착취에서 그나마 떨어진 외환도 절반을 프랑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프랑스는 노발대발 하면서 이 마크롱의 표정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공격한다. 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13년, 14년에도 프랑스가 말리에서 자기들이 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기들을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지도부가 들어서자 두 번이나 무력 개입을 한 전례가 있어요. 예. 당연히 이때는 미국하고 같은 편이에요. 예. 미국도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거기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그 결과물은 프랑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죠. 식민지는 그냥 빨대 꽂는 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예. 압박을 못 넣고 있어요. 왜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안이 생겼거든요. 호소할 때가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쟁점화돼요. 이제 예전에는 프랑스가 하는 일인데 미국이 하는 일인데 이래 될 텐데, 이제는 러시아도 발을 많이 담그고 있고 중국도 발을 많이 담그고 있어요. 예. 당연히 쟁점화 시키죠. 쟁점화 시켜서 수면 위로 탁 올라서면은 떠오르면은 프랑스하고 미국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악행이 공개될 때 그냥 밖에 공개돼서 부끄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조용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간다. 이때까지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대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고쳐 나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짧게는 저 혼자 개인 또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처럼 이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인류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선에 있구나. 지금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스펙트럼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 정도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영향을 주고 아프리카가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미국과 프랑스라는 강국이 우물쭈물 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의 제공자는 푸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죠. 23년 6월 27일, 28일에 러시아 아프리카 포럼을 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 일단 푸틴이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있다. 예, 잘 읽고 있으면서 그 흐름에 맞게 그것을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잘 전복시킨다. 저는 그러면 대단한 정치를 한다고 봐요. 어차피 자기 이해관계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흐름을 바꾸면서 자기 나라의 이해를 지키려고 하지, 그런 무모함은 없어요, 최소한. 그리고 러시아는 식민지를 많이, 제가 알기로도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어요. 네. 서구 국가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나라의 이해를 추구하는데 세상의 흐름에 잘 조화시켜서 하면 그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나라에. 제가 봐서는 그래요.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왜곡시키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나쁜 지도자인 것이죠. 자, 푸틴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그걸 촉진시켰어요. 어차피 갈 건데 거기서 촉매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한창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가 간당간당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데 그 흐름이 맞는 거면 거기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미국이 또 그 흐름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하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또. 네. 자, 이걸 했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니제르에서 발생한 것도 쿠데타가 이런 흐름에 연장선상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수하고 있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부르키나 파소에 35살 먹은 현재 임시 대통령이에요. 쿠데타 해가지고. 예. 이름이 이브라힘 트라우린가? 예, 뭐 그래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친구가 상당히 리더십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뒤에 영상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프리카 포럼에서 뭘 했느냐? 여기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한 20조 원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뭐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이 영상할 땐 자막을 따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따로 공급해 준다고 했어요. 왜? 유럽에서 유엔과 했던 그 곡물 딜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왜 곡물 수출해야지 아프리카에서 우리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곡물 수입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 큰일 나지 않냐 했더니 결국 아프리카로는 곡물이 많이 안 갔다. 유럽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썼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수출하는 데서 많은 제약을 풀지 않았다. 곡물에 있었어. 그래서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나라들한테는 곡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정 불간섭. 그게 또 있고 이제 지금 브릭스 기축 통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들 나라에 주는 그 큰 해방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들이 뭐 잘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가지고 필요한 걸 또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뭐 손목 비틀기죠. 어떻게 보면 아기 손목 비틀기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를 해외에서 또 내가 팔 때도 꼭지 달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브릭스 기축통화 같은 것으로 팔 수만 있으면 지금은 어차피 이미 러시아의 루블이나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하면 출구는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죠? 네. 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결정체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브릭스 기축 통화라고 중심을 딱 잡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네. 내가 그냥 살림살이 잘하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굶기지는 않겠구나. 달러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지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프랑스가 조금 다음 주 화요일에 브릭스 미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이집트도 올라타고 뭐 방글라데시 뭐 여러 나라들 관심을 보인 나라가 뭐 40몇 개국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한테 엄청난 위협이에요. 달러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우디가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다고 뉴를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프랑스가 여기에 지금
브릭스에 이번에 업적으로 참석했다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절당했대.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도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빅토리아 눌란드라고 미 국무부 차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공작 정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남편이 유명한 그 네오콘 계열의 미국에서 네오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단어로 굳어진 것 같거든요. 이 남편이 네오콘의 유명한 또 학자예요. 예.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모략을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그녀가 크게 활동한 것으로 지금 봐지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젤렌스키 그래서 미국으로 확 넘어가요. 그 전까지 그전에는 이렇게 국민 투표로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말리나 부르키나파소나 니제르보다야 차원이 높은 나라죠. 정상적인 대통령이 나왔고 그 대통령은 약간의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던 대통령이었어요. 그걸 몰아냈거든요. 쿠데타를 통해서. 그 뒤에 미국이 있었고 그 기획자는 얘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급격하게 미국화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 경고를 줬고 왜 우크라이나가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모스크바의 턱 밑이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계속 언지를 줬고 그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어서의 반란군 거기는 친러시아 지역이니까 그것을 러시아가 이해관계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파국을 맞아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만 탁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미국이 많이 벌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전 지역도 다 그렇게 이렇게 수습거려 놔서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 눌란드가 니제르를 방문을 해요. 당연히 니제르의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을 만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안 만나줬어요. 구금된 전 대통령도 못 만났어요. 예, 새로운 쿠데타 수장의 밑에 부하 장성을 하나 만나는데 그치고 돌아갔어요. 그냥 예,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바깥의 언론에서는. 그리고 아프리카 쪽 언론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실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눌란드가 새로운 쿠데타 세력에게 뇌물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힌트를 주느냐 하면 여태까지 1년마다 대통령이 이게 쿠데타를 통해서 2년, 3년마다 바뀌면 바뀔 때마다 얘들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예. 즉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 내 빨대를 꽂고 싶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면 당장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계속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럼 나라는 계속 망가져. 또 다른 애가 또 올라와서 밀어내. 걔도 똑같은 행보를 밟아. 그래서 눌란드가 너도 혹시 돈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니? 여기에? 근데 이번에 좀 상황이 좀 복잡하고 우리 예전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예상하는 금액을 그냥 현금으로 줄 테니까 그냥 정치를 복원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데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되고, 이 여성이 하던 일이 주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들락거리죠. 이 정식 명칭이 아마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더라고요. 정무차관. 자, 됐고. 그런데 이게 대해서 이제, 아니다. 이 쿠데타 세력은 난 요번에 안 그래. 이때까지와 달라. 그래서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연대해서 내가 혹시나 너희들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 가면 안 참는다. 1차적으로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연합체 국가들이 이것을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놀아나지 마라. 그러면서 아프리카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나라냐 이거죠. 그 쿠데타 세 나라냐 아니면 그들을 벌 주겠다고 하는 12개국의 주위의 나라냐,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냐. 나는 저 세 나라인 것 같은데 쿠데타를 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우는 기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흔들리면 받아먹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쿠데타 세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는 금년 총과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했어요. 묘하죠, 느낌이. 예. 자, 그리고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 한 2019년 정도까지의 정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민간인 연구자들이 취합한 자료예요. 뭐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그라미가 클수록 기지가 많다는 거예요. 유럽에 제일 많죠. 그다음 아시아에도 많죠. 한국에 뭐 일본하고 한국이죠. 그다음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이번 부르키나파소도 있죠. 니제르고 오른쪽 위에도 있죠. 이 빨간 점은 확실히 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색 점은 확실치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20개국 이상의 미군의 기지가 있다는 말이 맞죠. 다른 곳에도 뭐 우리가 저런데 땅이 있나 싶은 바다 한가운데도 기지가 많죠. 저 추운 곳에서 있어요. 이것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래놓고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다 보호해 줬는데 너희 왜 돈을 안 쓰니? 그 나라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개입하려고. 저 아프리카에 저렇게 많은 기지가 있는데 이런 아프리카 소국들은 1000명, 2000명 정도 특공대만 파견해도 그냥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 덕분에 이런 자료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걸 하면서 기지들이 많이 확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뭐 섬을 도두어서 기지를 만든다 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기실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군사 기지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누가 누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 3,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지금 희망으로 봐지는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대통령이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발언이에요. 제가 부족하게 번역을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Nous célébrons donc cette journée dans un contexte un peu particulier, comme les prédécesseurs l'ont signifié, ce contexte de conflit. Ce conflit que nous qualifions que autre chose que la manifestation violente, barbare de l'impérialisme, du néocolonialisme, de l'esclavage qu'on tend à nous imposer aujourd'hui. Ce que nous avons qualifié terrorisme. C'est dans ce sens que lorsque nous prenons par exemple le volet de l'orpaillage, votre thème en dit long sur l'employabilité des jeunes en milieu rural, beaucoup de nos jeunes se retrouvent aujourd'hui sur les sites artisanaux de production, dans des conditions les plus pénibles. C'est peut-être ce qui s'est passé en Europe ou en Amérique dans les années 1800, lorsque les hommes rentrent eux-mêmes dans des galeries, qu'ils creusent eux-mêmes pour sortir le minerai. Nos jeunes continuent de vivre cela, au péril de leur vie. Nous essayons aujourd'hui de moderniser un peu. C'est à l'issue de ça que nous avons créé donc la SONASP, une société qui va se permettre de pouvoir exploiter et de commercialiser nos substances précieuses, notamment l'or. L'or que les jeunes exploitent, que d'autres personnes viennent acheter à vil prix et qui contribuent à nourrir le terrorisme qui sort du pays sans que nous n'ayons aucun contrôle. Nous avons décidé de créer cette société pour essayer de reprendre le contrôle de nos sites miniers et pouvoir permettre aux jeunes qui y sont de produire de façon plus mécanisée et plus respectable. Parce que cette lutte que nous avons aujourd'hui contre le terrorisme ne se fait pas uniquement par les armes, mais également par le développement. Tant que la jeunesse n'aura pas d'emploi, elle sera toujours tentée d'aller vers là où c'est facile d'avoir de l'argent. Et c'est ça aussi qu'il faut combattre. C'est le lieu pour moi de rendre hommage donc à tous ces jeunes qui se sont engagés sans état d'âme, comme VDP, qui sont aujourd'hui sur le terrain, sous la pluie, sous la brume, dans la boue, partout où on les demande de partir, ils se battent sur le terrain pour essayer de récupérer nos terres et donner donc à ce pays ce qu'on appelle l'intégrité territoriale. Et chacun à son niveau doit donc pouvoir aussi, à défaut de prendre la Kalachnikov,
prendre autre chose pour participer au développement de cette patrie. Et ça, nous ne comptons que sur vous les jeunes. Je disais tout de suite donc aux parrains et à la marraine que j'allais forcer la main à ces grands opérateurs économiques du pays, et je pense que certains sont là, donc apprêtez-vous. On va vous forcer la main pour créer des initiatives donc, pour les jeunes. Nous avons donc lancé l'APEC dans ce sens-là pour permettre de créer ce qu'on appelle nos entreprises que nous voulons mettre sur place. Parce que nous le disons, c'est inconcevable que nous puissions ici produire de la tomate et que nous importons de la pâte de tomate. C'est absurde que nous avons tous les produits oléagineux ici et que nous ne puissions pas les transformer. Nous avons lancé cela et je vous invite à souscrire massivement parce que nous allons créer nos entreprises ici sur place et développer. Certes, des esprits impérialistes pourront essayer de vous détourner de l'objectif, mais écoutez, visez loin, visez très loin, réfléchissez et voyez ce qu'on veut faire. Parce que le combat que nous menons, ce n'est pas uniquement pour le Burkina Faso, mais c'est un combat pour toute l'Afrique. Il est temps qu'on se réveille et que nous ne soyons plus amenés à traverser l'océan, à mourir pour aller chercher l'Eldorado tant vanté. On peut le créer ici. Mettez-vous au travail et je pense que c'est possible.